먼저 과분한 속에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조금 전 오전에는 아까 우리 박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대한민국 18번째 대통령 취임식이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늘 새로운 출발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죠. 오늘 이 시간 이제 사회운동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 졸업식 새로운 희망의 첫발이 되는 그런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이 학교를 다녔고요. 학사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학위복을 잘 차려입으시고 또 이 많은 후배들 중에는 석사, 박사도 많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졸업식에 축사를 하게 되는 자리에 서니까 사실 두렵기도 하고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어려운 과제가 제 앞에 닥칠 때마다 사자의 용맹, 라이언 하트라고 하죠. 라이언 하트로 여러분 앞에 섰다는 고백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렬 학장님, 사랑하는 모교 졸업식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위복을 잘 갖추시고 참석하신 후배 여러분, 그리고 자제분들을 훌륭하게 성장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존중하는 경영대학의 동창 회장이신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님, 또 윤은기 경영전문대학교의 총동창 회장님 비롯한 동문님들, 이렇게 기쁜 날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졸업생 여러분들께 그간 학업을 잘 마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문을 나서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활력소로 활동하게 된 여러분들의 앞날에 성공과 성취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1970년 대학로에 들어섰습니다.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75년 9월에 경영학 학사증을 받았습니다. 경영학을 배우던 1학년, 2학년, 2년 동안에 20살이 채 되지 않았던 청춘의 나이죠. 그때에 몹시 방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경영학, 기업에 관한 학문이죠. 또 기업 이러면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입니다. 제가 그때 방황했던 이유는 인생에 돈과 물질적인 풍요가 전부가 아닌데 뭐 좀 더 고상하고 그럴싸한 거 없나 하고 이제 정치 외교학과를 기웃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말을 아마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해줬더라면 제가 그런 큰 실수를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그때는 제가 그런 멘토나 선배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기웃기웃하면서 다른 길을 모색하던 차에 나름대로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입부를 했고 사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이 되어서야 그간에 쭉 연기를 해두었던 군대를 갔습니다. 사무관이 되어서 군대를 갔더니 사무관이 왔다고 기합을 더 많이 주더군요.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첫 해외 근무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였죠. 1979년이었습니다. 색다른 문화와 또 선진 문물을 보고 견문을 넓히는 좋은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곳에 근무를 하면 보통 오래 두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거기를 또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2년이 채 되지 못해서 모두가 가기를 몹시 꺼려하는 아프리카의 오지 최빈곤국 중에 하나인 나라의 두 번째 해외 근무를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임지에 가면 보통 이제 하드 포스트라고 그러죠. 어려운 임지에 가면은 열심히 근무를 하면 아무도 일찍 불러내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있었죠. 3년 3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요즘 이 기회의 균등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
뭐 제가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를 했고요. 이 3년하고 3개월을 그곳에 근무를 하면서 주변 환경이 어렵고 또 생활 여건이 힘들었지만 제가 제 인생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생각하게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소중했던 3년 3개월이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정말 마음씨 착하고 등이 휘일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바로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기 빨간 티셔츠를 입은 것이 저고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님, 어머님, 또 학생은 제가 바로 옆에서 살던 제 이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신발 장수 이야기를 실감나게 한번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보는 주민들 10명 중에 8명은 맨발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도 저만 신발을 신고 있고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신발 만드는 회사에서 두 번의 그 시장 개척단을 보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개척단의 보고는 여기는 전부 맨발이다. 신발에 대한 수요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장사할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 첫 번째 개척단의 보고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개척단이 또 왔다고 하죠. 거기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보고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신발 신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잠재 수요는 무진장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이 군사 구데타가 났습니다. 제가 3년 3개월 근무하는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군사 구데타가 있었고요. 한 번 나던 구데타가 그때도 났습니다. 연중 행사였죠. 바로 그때 우리나라의 대사께서도 교체가 되어서 그 나라 국가원수, 당시에 육군 대위였습니다. 이게 신임장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혁명정부답게 이 안에서 인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에서 한 2시간 황토길을 달리 어느 마을 큰 느티나무 밑에서 신임장 제정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죠. 그 사이에 이제 까만 양복을 입으신 우리 대사께서 입장을 하시고 그 뒤에 하얀 양복을 입은 것이 접니다. 아주 보고 당당하게 입장을 하는 거죠. 저는 그때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신발 공장에 헛고무신, 요즘 잘 신지 않습니다. 까만 고무신이죠. 그 다음에 발가락이 다 나오는 슬리퍼를 500켤레를 주문을 해서 보따리에 포대에 담아서 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식장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였던 저 주민들에게 나눠드린 거죠. 그 뒤로 우리나라 헛고무신과 슬리퍼에 대한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시장 개척단의 말이 맞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대사님으로부터 저는 조금 푸념을 들은 것이 신발을 서로 차지하려는 그 주민들 때문에 신임장 제정식이 야단법석이 된 거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하얀 양복 입은 제가 그 앞에 이야기하는 그 현지 관리인에게 신발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전달하면 되겠냐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 옆에 우리 대사님은 굉장히 긴장이 되셨던지 완전히 열중셔 차렷 자세입니다. 완전히 부동 자세로 차례를 하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만 제가 헐벗고 또 어렵게 사는 우리 주민들을 보고 그 같은 동네에서 이웃으로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 제가 3년 3개월이 정말 소중했다고 느꼈던 그 교훈은 개인이든 국가이든 즉 웰프죠. 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가 대학에 경영학과를 다닐 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제가 들었었던 길은 좀 달라서 내가 늦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 또 제 이웃들입니다. 저 집에서 옆집이 제가 살던 집이고요. 저기에 이제 하얀 팬티를 입은 아들 녀석입니다. 지금 30 중반이 됐고요. 그 옆에는 다 이제 현지 주민들인데 저 사진도 보시면은 신발 신은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쟤들은 아침에 사탕을 하나씩 주면 하루 내내 즐거워하는 그런 애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잘 산다는 것, 부족, 웰,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충분한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조건이면 틀림없습니다. 특히 국가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부를 창출하지 못하면, 즉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불행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품과 용역을 생산해내는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활동, 또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 끊임없이 개발하고 혁신해 나가는 기업,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과 경영의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 사진을 가져오지 않고 제가 살던 그 아주 궁핍했던 나라의 어렵게 지내던 주민들의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궁핍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원천적인 동력은 기업과 경영인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활동 무대는 시장입니다. 시장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또 경쟁의 결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즉 앞서가는 자와 뒤따라오는 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기회가 균등하고 또 경쟁의 과정이 자유롭고 공정하다면 결과의 다름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사회에는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시장에 개입을 하는 정부가 있죠. 또 정부는 규제와 조정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국제사회는, 즉 세계시장에는 보다 치열하고 노골적인 그런 경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정부가 국제사회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국가들이 모여서 규범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공통의 규범은 아직 매우 미숙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은 보다 치열하고 노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무대에서 기업과 정부는 지원자와 행위자로서 보통 아주 협력이 잘 되는 동반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반자의 모습이 국가사회라는 공동체로 넘어오면 기업에 대해서 정부는 규제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근데 정부가 하는 규제에는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또 국민의 안전, 이러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있죠. 또 이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사회적인 결속 유지를 위해서 약자에게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보통 affirmative한 액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많이 합니다. 또 그보다 조금 더 나가서 이 소득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재분배 정책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부 차원의 규제와 조정은 개인의 창의성과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경쟁, 그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자칫 창의와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무한대의 경쟁과 또 그로 인한 격차의 확대,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저해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저는 여러 후배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 즉 국리를 목표로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준 기업과 정부가 대내적으로도 민복, 즉 국민의 행복이죠, 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은 경쟁의 무대인 시장에
결국 공동체의 일부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창출된 이윤이 결국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평범한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편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서 서로 악순환의 그러한 고리로 들어서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의욕이 저하되고 그래서 시장의 역동성이 잃어버린다면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또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으면 우리가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기도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제식민지라는 치욕에서 벗어나서 최빈국에서 지금 중진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무역대국이 되었습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성공한 기업, 그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업들이 그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양보와 관용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FTA를 처음으로 체결한 나라는 바로 이웃에 있는 어떤 나라도 아니고 태평양 건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칠레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정 품목이든 특정 분야이든 개방이 화두가 될 때마다 늘 이해 집단 간의 저항과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 세기 전에 우리가 강압에 의한 개방이 종국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그 뼈아픈 기억이 우리 피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개방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조심을 넘어서 갈등과 저항 마저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자유무역이라는 미지의 해양으로 들어서면서 우리 정부가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서 많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 규모가 만만해서 잘못돼도 큰일이 안 되겠다는 정도의 나라가 누구냐 찾다 보니까 칠레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시작돼서 2년이 다 되어가고 마지막 남은 쟁점 중에 하나가 칠레에서 오는 사과입니다. 사과와 배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과 그리고 배, 재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과배를 곧 체결되는 협정에서 배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걸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양측 간에 합의가 되지 않다가 결국 칠레가 우리의 입장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자기들도 협정에서 배제하고 싶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경영학에서 또는 경제학에서 배웠죠.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사과와 배를 사와야 할 경제적인 가치와 우리가 만드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칠레에 수출하는 경제적인 가치 비교를 하면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이거는 주판을 두드릴 필요도 없죠. 두 번째가 훨씬 더 가치가 큽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의 정치 논리에서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덩식은 아니지만은 덩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딜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탁기와 냉장고를 만드는 기업은 같은 공동체의 우위에 있는 기업으로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합의에 수긍을 해야 되고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고 수긍을 하겠다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서로 오프세트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이 덩식이 공동체의 정치 논리에서는 성립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사회로 진출해서 기업에서 이윤 창출에 전념하게 된 여러분들께 저는 이러한 공동체의 중요한 공유의 가치도 좀 가슴에 새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다가 외교관이 되었고 또 통상협상을 했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선배로서 오늘 교문을 나서서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게 될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지주로서 기업, 또 기업인은 바로 현대사회의 주인공이다 는 점을 꼭 자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왕성한 창의력과 자유로운 정신을 갖고 무한 협력 그리고 무한 경쟁에 나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위로받고 싶다는 말씀도 젊은이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청춘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협력해야 되고 무한대로 경쟁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상대는 안암동에서 학교 다녔던 여러분들의 친구 또는 관악구에서 학교 다니던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협력하고 경쟁해야 될 상대는 지금 우리 학원은 조금 다른 시간대에 활동하고 있는 유효의 통 또는 파리의 장피에르, 독일의 카, 일본의 나카무라, 북경의 샤오롱 이런 젊은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협력 상대이고 여러분의 경쟁 상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한 협력과 무한 경쟁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국가의 이익, 즉 국리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뿌리는 바로 우리가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한 기업의 공헌, 그리고 경쟁에 뒤처진 사람을 위한 배려, 이것은 기업의 또 다른 투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또 다른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런 기업의 활동은 민복, 즉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은 바로 국익 실현과 국민 행복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학문, 그 기업에 관한 학문입니다. 현대사회의 주인공, 경영인으로서 나간 여러분들, 꿈을 가진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성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